네. 네, 이번 이제 고랭 2차 이제 기본 부분 발표하게 된 코어 엔진팀의 전원국입니다. 네, 일단은 뭐 이것저것 자료를 찾아가면서 해당된 개념에 대해서 좀 정리를 간략하게나마 좀 해 보았고요. 일부는 이제 샘플 예제 가지고 결과에 대해서도 같이 캡처해 가면서 정리를 좀 해 봤습니다. 네, 제가 마크업 랭귀지가 약간 어설퍼서 일단 좀 정리에 이쁘진 않지만 잘 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타입부터 시작해 가지고 임포트까지 제가 자료를 준비를 했고요. 메소드부터 해서 시작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랭에서 이제 뭐 메소드 관련된 부분은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약간 이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서 흔히 말하는 클래스라고 하는 부분을 약간 좀 나눠 놓은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대부분의 이제 클래스에서는 변수 정의와 함께 함수 정의도 같이 만들어지긴 하지만 고랭에서는 고 언어에서는 스트러치가 변수들의 그룹핑을 가지고 있고 함수들은 별도 분리해서 정의돼서 하는 부분인데 이거를 메소드라고 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수 정의에서 이제 펑션이라는 펑크라는 이제 키워드를 가지고 함수 사이에 그 함수가 어떤 스트러처를 위한 메소드인지, 그러니까 스트러치 구조체하고 이 메소드하고 또 과거의 클래스의 개념은 변수랑 또 함수에 정의했던 부분을 약간 분리해서 별도로 정의하는데 어 정의되는 메소드에다가 앞에 어떤 스트러처를 위한 메소드이다라고 표시를 별도로 하는 부분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네, 그랬고요. 스트러치의 변수명은 이제 함수 내에서 마치 이제 입력 파라미터 형태로, 그러니까 함수의 파라미터를 별도로 이제를 가져오지 않더라도 그 앞에서 정의됐던 이제 스트러치에 대한 그 내부 정의되어 있던 변수들을 그 메소드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C++하고 이제 고랭하고 차이점에서 이제 두 개를 비교하는 겸해서 이제 좀 웹에서 따와 봤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클래스 내에서는 약간 변수들하고 이렇게 함수 정의가 같이 있는 반면에 고랭에서는 이 스트러치 구조체 정의에서 변수들을 정의하고 그다음에 메소드에 정의된 부분에서 이 펑크 뒤에 있는 R 렉탱글 앞에 어떤 스트럭처를 위한 그 메소드다라고 이제 표시를 하면서 그 안에서의 자유롭게 그 스트럭처에 정의되어 있는 변수들을 자유롭게 활용하는 부분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마치 약간 파라미터로 넘기는 것처럼도 약간 활용이 된다. 그런 느낌이 좀 들었던 부분이고요. 거기에 대한 샘플 예제로 그 렉트에 대한 정의를 가지고 거기에 대한 함수 메소드 호출을 하면서 결과를 받아줄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용 보던 거 와중에 이제 포인터, 앞선에서 이제 1차 리뷰했을 때 포인터에 대한 설명도 있었는데 그 포인터 리시버라고 이제 표현이 좀 되어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을 뭐 앞에 그 정의됐던 R 렉탱글에서 이제 그냥 메소드 정의가 될 수도 있지만 이 부분을 이제 포인터 형태로 정의를 해서 이 정의된 값에 직접적인 접근을 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되면 포인터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 메소드에서 정의하고 있는 변수의 변경치도 그대로 반영이 될 수 있다. 이 부분 이제 참고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실질적으로 이제 10하고 20을 줘서 어 이게 넓이 구하는 거죠. 예. 넓이를 구해서 나오는 걸로 볼 수 있지만 to 그러니까 포인터 리시버로 해서 정의된 거를 보면 그러니까 플러스 해 주는 거가 반영이 돼서 결과가 출력되는 것을 볼 수 있고 여기에서 이제 뭐 렉트점 뭐 위드를 출력해 보면 변경된 숫자까지도 확인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메소드 정의를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으로 이제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할 건데 인터페이스는 사실 이제 구조체가 사실 여러 변수들의 이제 정의를 해 놓은 거라면 인터페이스는 이 메소드들을 집합해 그룹핑 해 놓은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면 이제 샤프라는 거에 대한 인터페이스 정의를 거기에는 뭐 에어리어 그다음에
프리메터라는 함수를 정의할 수 있는 것처럼 약간 다른 객체 지향 자바나 뭐 이런 것도 할 때도 그 인터페이스가 약간 이런 형태로 쓰여졌던 것 같아요. 그냥 어, 함수에 대한 선언 부분 정도만 정의가 되어 있는 그런 묶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정의 선언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제 쓰려면 이 선언되어 있는 이 함수들을 뭐 정의를 또 해야겠죠. 이 인터페이스 구현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구현된 부분을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데 있어서 샘플 예시가 나와 있는데, 각각의 이제 사각형 넓이 구하는 거랑 원의 그 넓이를 구하는 거에 대한 변수들을 할당한 다음에 각각의 이제 show area라는 함수 정의를 보면 show area의 식구 앞에서 정의됐던 그 인터페이스, 그죠? 그것들의 점점점 샤프라는 표현을 뭐 다른 데에서도 언급이 됐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여러 개의 인자들을 동시에 받아줄 수 있을 때 사용되는 키워드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여러 개의 샤프의 형태를 받아들일 수 있게끔 하고 이게 지금 메인에서 호출된 거 보시면 R하고 C하고 각각의 정의된 부분을 포문을 돌려서 여러 개 가져왔던 부분을 하나씩 에어리어, 넓이를 구하는 공식으로 반영해서 출력해주는 이런 형태의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부분은 선언하는 부분하고 거의 각각에 대한 정의를 맞물려서 하게 되고 실질적으로 메인에서 정의된 부분에서는 각각의 인터페이스에 정의됐던 함수들을 활용을 할 수가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그 초점점에 대한 부분을 참고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또 이어서 이제 타입에 대한 부분인데요. 타입이 뭐 언급이 세 가지 정도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네, 먼저 설명을 드릴 것은 타입 선언 부분, 타입 에스테이션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사실 밸류가 i의 뭐 어떤 타입인지, 그러니까 i의 변수가 t의 타입인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표현을 하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 샘플 예시를 본 게 좋을 것 같네요. 앞에서 이제 사람에 대한 정의하고 그 다음에 그 폰에 대한 인터페이스를 각각의 정의해놓고 구현하는 데 있어서 스튜던트 학생에 대한 이름을 이름하고 그다음에 이게 나이하고 지금 폰 번호로 이렇게 이제 값을 정의를 해서 펄슨에 할당했는데 거기에 대한 정의를 뭐 p.그 get name 위에서 인터페이스로 해서 이렇게 보면 화면이 좀 키운 것 같긴 한데 그 해당된 넘긴 그 스튜던스의 네임 또 폰을 리턴해 줄 수 있는 그런 형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원래 여기 설명이 이제 인터페이스 데이터의 타입으로 이제 스튜던스 값을 가져오는 거랑 다른 인터페이스로 값을 가져오는 거랑 비교하려고 두 개를 따로 떼긴 했는데 제가 여기 밑에 이그젬플에서 저게 폰 타입을 아 여기 있는 거기 거네요. 거기 밑이요. 스튜던트 타입으로 펄슨 겠네. 스튜던트 그러네. 스튜던트가 폰을 가지고 있으니까 인터페이스를 네네. 가지고 있으니까 스튜던스의 getName하고 그다음에 getPhone하고 접근해서 값을 가져온다. 사실 이게 타입을 확인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데 사실 그러네요. 이 person에 대한 스튜던트에 해당된 그러니까 person의 스튜던트에 해당된 값을 s에다 할당을 해서
그 스튜던트의 실생인 겟네임하고 겟폰에 대한 정보를 가져와서 출력해 준다.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올바른 설명인지는 지금 보니까 좀 어색하긴 하네요. 그래도 설명은 됐습니다. 아 네네네. 이런 그래 갖고 이거는 이제 그 직접적인 아 네네. 여기는 폰을 직접 가져오는 거고 아 이게 제 설명이 좀 잘 안 되네요. 제가 어제 정리하고 한 번 더 읽어 보고 왔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넘어갔 가도록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좀 보충 설명해 주실 분이 혹시 계실까요? 밑에 거는 인터페이스로 타입 바꾼 거고 위에 거는 스튜던트 한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지금 위에 예제에서는 스튜던트랑 폰이랑은 전혀 관계없는 거고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음. 그러니까 지금 스튜던트랑 폰이랑 전혀 관계가 없는 아닌가? 아, 아 여기에서는 바로 인터페이스로 값을 할당해 주고 그 인터페이스에 이렇게 폰을 인제 호출해서 바로 값을 찍어 주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아 이 부분 제가 좀 준비가 살짝 한 번 더 레벨업했어야 되는데 저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현재 스튜던트가 그 폰이라는 폰 인터페이스를 지금 구현했잖아요. 좌측에 보면 겟폰이라고. 네네. 리시버가 스튜던트인데 맨 밑에 보면 겟폰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튜던트도 결국 폰 타입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지금 그 스튜던트로 만들었는데 그 폰 타입으로 그 얘가 지금 그 타입 변환을 했잖아요. 네. 예, 그렇게 해도 실제적으로는 얘가 스튜던트이기 때문에 폰 타입으로 변환할 수 있다. 물론 저기 퍼슨으로 받았지만 그거 자체가 퍼슨 안에는 얘는 결국엔 스튜던트이기 때문에 그 스튜던트의 폰 타입으로 바꿀 수 있다. 비록 음 스튜던트 객체로 만들었지만 그렇게 네. 지금 타입 변환을 지금 일으킨 걸 설명한 것 같아요. 그러면 폰 타입에 만든 폰 타입의 폰은 호출할 수 있으니까 네, 이거 네 왜냐면 이게 이게 지금 이게 가능하다. 우리가 흔히 그 말하는 덕 타이핑이라는 개념으로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랭에서는 그러니까 덕 타이핑이 뭐냐면 어떤 동물이 그 새들이 그러니까 새나 동물이 이렇게 오리처럼 꾀꾀거리고 오리처럼 걷고 그렇게 행동하면 오리로 본다 이제 이런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제 음 고에서는 메소드 그 행동으로 이 모든 거를 그 같은 타입으로 봐요. 같이 네네. 행동하는 걸로 보기 때문에 덕 타이핑 개념에 의해서 그래서 보면 여기 폰의 인터페이스가 겟폰이라는 메소드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스튜던트 그 스트럭트의 그 리시버 마지막 리시버로 구현한 메소드를 보면 스튜던트 리시버에 또 겟폰이라는 그 좌측의 맨 아래쪽에 예, 네네네. 스튜던트 메소드의 겟폰이라는 메소드를 구현했기 때문에 이 스튜던트 스트럭트 타입도 폰 타입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폰 타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같은 get폰이라는 그 메소드를 구현했기 때문에 저 네. 인터페이스랑 같은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예제에 보면 스튜던트로 만들었는데 그 스트럭트를 스튜던트로 만들었는데 그거를 밑에 이제 폰으로 바꿔도 타입 변환을 해도 폰 타입이기 때문에 변환이 된다. 그런데 음 여기서 한 번 더 꼰 게 뭐냐면 스튜던트는 또 펄슨 타입일 수도 있잖아요. 위에 보면 네. 겟네임이 있으니까 겟네임을 구현했으니까 그러니까 두 번 꾼 거죠. 스튜던트를 펄슨 타입으로 바꾼 다음에 그 펄슨 타입에서 다시 폰 타입으로도 바꿀 수 있다. 왜냐하면 스튜던트로 만들었기 때문에 인스턴스를 그렇게 지금 그 꼬아서 지금 타입 설명을 좀 해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아 네. 설명 감사드립니다. 모랭이, 모랭이 멀티 인터페이스를 구현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자바나 이런 데는 클래스를 상속받는 게 하나밖에 상속이 안 되고
네네. 인터페이스는 여러 개 구현할 수 있잖아요. 네. 고랭에서 여기서도 보면 스튜던트라는 리시버에 겟네임과 겟폰이라고 해가지고 인터페이스 두 개를 구현한 거잖아요. 스튜던트 네네. 안에 구현. 맞습니다. 그래서 얘가 가지고 올 때 이렇게 변환을 하더라도 음, 이 내부에 있는 구현체는 두 개 다 구현을 했기 때문에 아, 스튜던트가 겟네임이라는 메소드랑 겟폰이라는 메소드 둘 다 가지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좀 이해가 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게 하기 전에 회의를 방금 전에 끝나가지고 한번 레고로 한다는 게 미처 못했었는데 이 스트로츠에 대한 부분이 사실 이제 변수에 대한 부분이고 거기에 대한 함수들을 이렇게 정의하는 거에 있어서 스튜던스라는 그 객체 스트럭처 구조체 내에서의 다양한 함수들을 퍼슨으로 사용할 수 있고 폰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네네 그게 이제 폰만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인터페이스는 충분히 접근이 된다. 이 부분을 이제 실질적으로 표현해서 직접 접근이 가능한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네. 거기에 좀 더 이제 쉬운 걸로 타입 변환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예제에서도 볼 수 있다시피 i라는 거에 이제 인트형의 52라는 숫자를 주어졌지만 이거를 이제 플롯 형태로 바꾼다든지 언사인 인트로 바꾼다든지 형 변환이 가능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렇게 출력할 때 이거는 뭐 0.0이나 뭐 숫자 소수점이 좀 보여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아서 좀 이해하긴 했지만 네, 차이점이 있고요. 물론 포매팅을 달리주면 그런 식으로 원하는 대로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좀 약간 특이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타입 스위치에서 이게 스위치 구문에서 해당된 변수, 그러니까 특정 변수가 어떤 타입을 가지고 있는지를 체크할 수 있는 로직도 구현이 가능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스위치 구문에서 이 i에 대한 타입에 대한 변수 타입을 어떤 타입인지를 V의 값에 할당하면서 그 V에 할당되어 있는 값의 결과치에 따라서 결과를 찍어줄 수 있는 그런 형태로도 사용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스트링으로 주든지 숫자로 주든지 뭐 불링 형태로 주든지 아니면 이상한 값을 주더라도 그 값에 해당된 그 변수의 타입에 대해서 타입별로 스위칭 구분을 구현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변수점 가로에서 타입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해서 해당된 형의 타입을 확인할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에러에 대한 부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에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것도 이제 인터페이스 형태로 에러가 이제 따로 정의될 수 있었다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해당된 인터페이스에 에러라는 이 함수 형태로 정의가 그러니까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선언되어 있는 부분을 얼마든지 저희들이 이제 개발하고 뭐 하는 거에 커스텀 에러 타입을 정의하고 그거를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 형태로 갖는다. 내장 타입의 에러는 이렇게 갖는다고 보실 수 있고요. 두 가지 방식으로 이제 활용이 가능한 걸로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 예를 들어서 이제 OS.오픈, 파일을 오픈하는 거에 대한 함수를 정의를 할 때, 이거 타입은 이제 리턴이 파일의 그 디스크립터하고 그다음에 에러의 인자를 리턴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별도로 이 에러라는 변수에서 받아가지고 그게 실제 에러인지 여부를 체크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에러의 값을 정의되어 있는 부분을 활용하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 해당된 파일에 뭐 파일이 없다거나 아니면 파일에 접근이 잘못됐을 때 해당된 에러에 대한 정보를 이 .에러 이 함수를 호출함으로 인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에서 그 타입 스위치 형태로 설명드린 것처럼 이 에러 같은 경우에도 에러의 타입에 따라서 이게 사실 뭐 자바는 사실 뭐 자바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거기에 에러가 어떤 형식으로의 에러가 나는지에 대한 뭐 이놈 형태로의 정의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얘도 내가 정의했던 에러, 그러니까 인터페이스이기 때문에 내가 구현한 소스 내에서 그 에러에 대한 정의를 별도로 할 수 있을 거잖아요. 마이 에러라고 이제 정의를 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그 타입으로
케이스 구문을 따서 호출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아가서 지난번에 디포까지는 설명이 됐던 것 같은데 에러 처리하는 데 있어서 이제 디포 키워드도 많이 활용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디포 같은 경우에는 그 정의되어 있는 그 함수 내에서 종료가 됐을 때 디포의 키워드로 선언되어 있거나 선언되어 있는 함수를 호출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됐고요. 뭐 그거하고 연계해서 패닉이라는 함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강제로 에러를 호출하는 식의 로직을 태울 수 있다는 부분이고 강제로 호출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이어서 디퍼에 대한 정의도 같이 호출이 되는 형태로 이제 해서 리턴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패닉하게 되면 그 프로세스 자체가 이제 끝나버리는 형태로 종료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리커버라고 하는 부분이 또 활용될 수 있는데 리커버를 하게 되면 다시 그 리커버 호출되는 그 함수만 리턴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그 리턴된 이후의 문장을 수행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예제를 좀 가져와고 약간 좀 수정을 해봤는데 제가 정의를 이렇게 해봤습니다. 메인에서 이제 1번부터 10번까지 이제 숫자를 찍는데 어느 단계까지 호출이 되는지를 좀 확인해 보려고 메인 처음 호출했을 때 1은 당연히 찍히겠죠. 그래서 오픈 파일이라는 펑션을 호출해서 엠벨드 타입, 사실 없는 파일을 호출했을 때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를 메커니즘 보려고 한 부분이고요. 오픈 파일로 호출됐으니까 당연히 이제 오픈 파일 여기 정의 부분 들어가면 디포로 이제 함수 정의가 또 되어 있죠. 그다음에 프린트 3,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제 오픈을 하는 거고 오픈 다음에 오픈했을 때 이제 파일이 없으니까 에러가 호출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러가 호출되면 바로 종료가 되겠죠. 그러니까 함수 리턴을 하겠죠. 리턴을 하면 이제 디퍼가 자연스럽게 이제 들어가 있는 부분에서 호출이 될 거고요. 그래서 프린트 2를 찍고, 근데 여기서 이제 if 구문에서 리코버가 또 실행이 됐기 때문에 이 프로세스 자체가 죽지 않고 리코버에 정의되어 있는 이 함수, 오픈 파일에 대한 함수만 바로 리턴을 해버리는 방식으로 이제 정상 프로세스는 그 이후 단계도 동작할 수 있게끔 활용이 된다라는 부분을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리코버를 해서 이 뒤에 있는 프린터까지는 찍게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디포 끝났으니까 리턴을 해서 바로 이 다음 단계인 던까지 실행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디포 선언이 위치가 상당히 좀 중요하더라고요. 디포가 아무래도 이제 C에서 자료 구조 뭐 이런 것도 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게 펑션이 호출되는 게 스텝 단위로 값들이 들어가면서 각각의 리턴으로 또 다시 이제 호출됐던 그 펑션의 주소로 넘어가서 이제 코드가 실행이 되잖아요. 어셈블링 했을 때. 근데 그거와 마찬가지로 얘도 디포가 앞에 설명되어 있고 중간에 에러 나면 뒤에 디포가 생성됐더라도 이 디포라는 것이 디포의 뭐 값까지는 가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펑션이 주소에 별도로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 끝나버렸기 때문에 오류되는 시점에서 시점 전까지 정의되어 있는 디퍼만 수행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뒷달에 아무리 디퍼가 있다 하더라도 모두 다 실행되는 건 아니더라. 네, 그 부분 좀 하면서 특이해서 좀 실험까지 해봤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문제 형식으로 이제 실제 돌린 거를 간촉하는데 다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호출되고 마지막에 메인 루프에서 다시 돌아가서 던까지 실행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시간이 좀 많이 됐겠는데 패키지 임포트까지 뭐 좀 말씀을 좀 드리면 패키지를 통해서 이제 모듈화를 할 수 있고 이제 코드에서 그 모듈화된 거를 이제 사용을 할 수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메인이라고 하는 부분을 사용하게 되면 얘는 이제 라이브러리라기보다는 이제 실행 프로그램으로 이제
끝나는 부분이고, 패키지를 정의할 때는 라이브러리 형태로 이제 사용되는 것처럼 이제 느끼시면 될 것 같은데, 거기에는 이제 메인이 당연히 없어야 되겠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구현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고랭에 정의되어 있는 그 표준 패키지들이 이제 해당된 위치에 가보면 되게 많이 정의되어 있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이게 사실 라즈베리 파이에다가 설치하고 운영하는 거에서 약간 좀 환경마다 좀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패키지하고 약간 모듈하고 이제 좀 그 개념이 거의 같이 설명이 돼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저희가 이제 보통 이제 고루트라는 이제 변수에 할당되어 있는 위치가 또 이제 고가 설치되어 있는 경로 위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 이제 소스 밑에 이제 저희가 임의적으로 이제 패키지를 정의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에서는 임포트에서 해당될 위치 여기까지를 정의를 하고 실질적으로 hello.say hello라는 함수를 접근해서 호출하는 것처럼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경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중요한 것은 패키지를 만들 때 함수나 변수, 상수, 구조체 정의할 때 앞에 대문자로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되게 이제 특이한 점으로 규칙이라고 하면 규칙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소문자는 캡슐화돼서 이 패키지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접근이 안 되는 부분이고요. 단순히 이제 대문자만 표시되더라도 이게 이제 외부에서 호출해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객체 지향 프로그램에서 클래스 정의할 때는 퍼블릭, 프라이빗 이런 식으로 이제 키워드로 구분했었는데 얘네들은 특이하게 정의에 있어서의 대문자로 구분을 하고 있었던 게 좀 특이한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된다라는 거고요. 모듈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구성에 따라서 사실 이제 고라는 명령어에 모드나 get이나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이제 좀 모듈을 실질적으로 이제 만들 수 있고 하는 것 같은데요. 구성 디렉터리 등록 구성이 이렇게 되는 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듈이 이제 상위 디렉토리 이제 푸라는 디렉토리 내에 이제 정의를 해서 여기서 고 인스였나요? 그 명령을 통해서 모듈의 구성을 이제 할 수가 있고 거기에 내에 정의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라이브러리 밑에 DAV 밑에 DIV의 고를 정의해서 접근해서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아래처럼 위에처럼 이제 정의를 하게 되면 아래처럼 임포트 할 때 그 각각의 경로에 맞게 키 정보를 정의하면 모듈 내에서나 함수 실행 파일 내에서 활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발표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혹시 발표 내용이 아까 제가 좀 오랜만에 스터디를 해봐서 어서 부분 많이 있었는데 혹시 추가적으로 보충 설명해 주실 부분 있으실까요? 근데 아까 이제 고루트에다가 이제 적는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고루트는 이제 버전이 올라가면서 네. 더 이상 쓰지 않는 걸로. 아, 그런가요? 네. 이게 고루트하고 고 ENV를 해보면 정의되는 게 여러 개 있긴 하더라고요. 거기에 고루트하고 고 하나가 더 있긴 했었었는데 두 개를 사용을 한다라고는 제가 설명해서 봤었는데요. 네, 이제 네, 올라와가지고 이제 버전이 그렇군요. 올라가면서 이제 더 이상 네, 고루트보다는 고패스, 고패스. 네, 그렇군요. 고패스를 사용하고 네, 그 고루트도 저기 어디에 고가 설치되어 있는지를 쓰기 위해서 쓰긴 써요. 근데 이제 네네. 더 이상 이제 저희 굳이 고루트를 지정하지 않고 저렇게 안 해도 이제 고패스로 이제 내가 어느 디렉토리에서 하든지 간에 음, 이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아, 맞습니다. 그 내용도 제가 봤었던 것 같습니다. 네. 특정 위치에다 해놓고 거기에 명령을 통해서 그것도 보트 될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 수 있다. 내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럼 시간상 다음으로 넘길까요? 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화면 공유
하겠습니다. 네. 네, 보이시죠? 저는 이제 해야 되는 것들이 좀 많아가지고 퀵하게 그냥 넘어갈게요. 일단 오루틴하고 컨커런시, 표준 라이브러리 I/O, 인코딩, 넷 HTTP하고 컨텍스트 이렇게 볼 거고요. 저는 그냥 내용보다는 코드 위주로 쫙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컨커런트하고 패러럴 두 가지의 차이가 중요한데요. 컨커런트는 컨텍스트 스위칭을 하면서 하나의 CPU, 예를 들어 하나의 CPU다 그러면 CPU를 분할로 나눠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얘를 쓰다가 메모리에 필요한 정보들을 저장하고 T2한테 다시 제어권을 할당해주기 위해서 컨텍스트 스위칭이라는 걸 하고 T2가 처리되고 나면 다시 T1에게 할당해주기 위해서 또 컨텍스트 스위칭.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를 컨커런시라고, 패러렐에 가면 프로세스를 아예 두 개 띄우는 거예요. 얘네들은 CPU 각각 하나씩 먹는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병렬로 수행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고루틴이 뭐냐? 고루틴은 일단은 메소드인데 이 메소드를 스레드처럼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루틴은 스레드처럼 가볍게 쓸 수 있는 건데 스레드보다 훨씬 더 작은 비용으로 이제 돌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 스레드를 돌리는 것보다 고루틴을 돌리는 게 훨씬 메모리나 CPU 적게 먹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의 고프로임을 수천 개 여러 개 수행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장점이라고 한다 그러면 스레드에 비해서 가볍고, 그 다음에 OS 스레드를 가중한다. 그래서 수천 개의 고루틴이 하나의 스레드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고루틴은 채널을 통해서 상호간 통신을 한다.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함수를 하나 만들고 그냥 고의 함수를 호출하면 바로 고루틴으로 동작합니다. 그러면 메인 스레드가 따로 있고 그 스레드에 분기해서 그리팅이라는 요 메소드가 루틴으로 동작하게 돼요. 그럼 동시 컨커런시하게 동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컨커런시하게 동작하다 보니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고루틴에 있는 그리팅이 먼저 수행되고 그 다음에 밑에 얘가 수행되고 요 내용이 수행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내용만 실행돼 버리고 이 고루틴이 실행도 되기 전에 이 메인 어플리케이션이 그냥 끝나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 고루틴은 부모 메인 스레드에 있는 고루틴이 없어졌기 때문에 실행하지 못하고 바로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고루틴이라는 거고요. 여기서 보시면,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잠깐 쉬어주면 돼요. 타임에 슬립 해가지고 1초 타임 세컨드, 1초죠. 1초 동안 딱 쉬었다가 처리하면 얘 먼저 수행하고 그 다음에 얘가 수행됩니다. 이렇게 수행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고루틴이고요. 그 다음에 고루틴을 여러 개 돌리다 보면 고루틴 간의 상호 간에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스레드들 간 커뮤니케이션도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때 채널이라는 걸 쓰게 되고요. 채널은 이렇게 생성합니다. ch 채널하고 채널에 들어가는 데이터 타입을 int로 정의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int로 정의하고 반드시 make로 이 채널을 초기화시켜줘야 됩니다. 그러면 int 딱 하나 들어가 있는 정수형 공간을 하나 만들고 얘를 통해서 고루틴들끼리 서로 통신하게 됩니다. 이렇게 채널을 설정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채널은 기본적으로 블록 모드로 동작한다. 이 말은 뭐냐 그러면 요거 보시면 done 해가지고 make 여기 채널에서 불리언으로 하나 만들었죠. 그럼 여기 true false가 채널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그리팅이라는 애를 가지고 여기다가 딱 전달을 해주면 여기 채널을 전달해줬죠. 그러면 얘를 이 메인 루틴과 그리팅 루틴이 하나의 done이라는 채널을 공유하게 돼요. 이 채널을 통해서 메인하고 그리팅이 서로 통신하는데 이때 done에다가 true를 집어넣어주면 여기 done이 이제 완료될 때까지 여기 딱 대기하게 됩니다. 그러면 슬립이 필요 없죠. 슬립 필요 없고 대기하고 있다가 여기가 true가 넘어오면 채널에서 데이터를 딱 빼가면서 완료가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채널을 하나 하고 채널에 데이터가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는 순간 그 메인 루틴은 딱 블로킹이 되거든요. 기다리는 거예요. 채널의 값이 나오기 전까지. 근데 채널의 값이 안 나오면 여기 true를 빼버린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은
영원히 데드락에 걸려버려요. 그래서 채널은 반드시 데이터를 정의를 했다 그러면 데이터를 넣어서 이렇게 빼야지 종료가 됩니다. 요거를 안 빼면 여기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복수 채널도 이용할 수 있어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요거는 썸 채널이고, 요거는 곱하기 하는 채널이에요. 요거를 곱하기해서 정수를 만들겠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배열을 이렇게 쭉 넣습니다. 그러면 썸에다가 이 배열을 넣고, 그 다음 썸 채널을 이렇게 넣어주면, 최종 합 결과가 이 채널로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곱하기는 여기도 멀티플렉스라는 애에다가 넣고 요것들을 다 곱해가지고 곱한 결과를 다시 채널에 넣습니다. 그러면 얘는 블록 되겠죠. 채널의 값을 빼기 전까지. 얘도 오르프팅에 돌면서 블록이 돼요. 블록이 되는데 요때 여기 딱 블록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블록 되면 얘가 값을 넣어줬기 때문에 이 값을 하나, 두 개 받아요. 결국 이 말은 뭐냐 그러면 얘 처리하고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얘 처리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값을 넣고 출력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결과를 출력할게요. 교착 상태를 한번 볼게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채널은 블록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 채널 INT형으로 만들었는데 10을 딱 넣어줬습니다. 근데 얘는 어떻게 되냐? 메인 고루트윈이 블록돼 버려요. 왜냐하면 값을 안 뺐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데드락이 딱 발생하는 거죠. 여기 채널 데드락에 엑시트 코드가 이렇게 되고 모든 고루틴이 슬립됐어. 데드락이 걸려버렸어. 메인 루틴이 슬립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데드락이 됩니다. 그래서 채널에 넣었다 그러면 반드시 값을 빼줘야 돼요. 그리고 채널에는 기본적으로 방향을 쓸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전처럼 얘는 파라미터 이렇게 넣어주면 얘는 입력을 하는 방향만 쓰기 방향만 열어놨다는 뜻이에요. 여기다가 서치해서 이렇게 반대로 못 빼요. 여기다 이런 것처럼. 왜냐하면 입력된 것만 허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함수에다가 어떤 채널을 쓰는데 입력 전용 채널을 쓰겠다, 출력 전용 채널을 쓰겠다, 요거를 딱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 반대로 쓴다 그러면 can, int 여기에서 커서가 거꾸로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파라미터 전달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채널을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채널 클로즈해서 채널을 넣어주면 얘를 채널을 닫아버릴 수가 있어요. 이 말은 어떤 내용이냐 그러면 여기 채널을 만들었죠. 그 다음에 채널에다 값을 넣고 이렇게 전달해주고 1에서 10까지 더하는 것 처리를 합니다. 그래갖고 채널을 닫아버려요. 그러면 여기서 채널의 값을 가져오려고 그러면 못 가져오겠죠.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냐 그러면 채널이 이미 끝났습니다. 하고 여기 끝나버렸죠. 네. 채널이 닫히면 결과적으로 값을 넣을 때 이 OK가 false로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채널이 닫혔냐 열렸냐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채널이 안 닫혔다면 채널에 대한 값을 받아올 거고 채널이 닫혔다면 여기 닫힌 값이 여기서 false로 딱 들어오겠죠. 그러면 채널이 닫힌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채널을 쓸 수 있고요. 채널을 아까 전처럼 요거 계속 채널에 넣어주고 있었잖아요. 이것처럼 채널을 스트림처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채널을 만들고 여기 데이터를 넣었어요. 그러면 이 1, 2, 3, 4, 5, 6, 7, 8 쭉 채널에다가 값을 넣고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value에서 range 채널 이렇게 딱 써주면 채널의 값이 하나 들어가고 하나 빼서 반복 돌고 다음 돌고 다음 돌고 해요. 결국 채널에서 값을 안 빠지면 블록된다 그랬잖아요. 결국 얘는 계속 도는 게 아니라 채널의 값이 들어오면 값을 빼면서 이걸 실행하는 거예요. 이렇게 채널은 동작하게 됩니다. 이게 기본적인 채널이고요. 이렇게 채널을 만들면 딱 한 개의 INT만 들어갈 수 있어요. 아까 불리언이면 한 개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성능이나 이슈가 되겠죠. 채널이 이제 한마디로 버퍼가 없으면 채널이 병목이 발생할 거예요. 이럴 때 채널에다가 버퍼를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버퍼를 주면 얘는 두 개의 채널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두 개의 데이터를 넣었어요. 그리고 두 개를 빼주면 됩니다. 이렇게 두 개를 빼주면 프로그램이 딱 종료가 되겠죠. 처리 끝나고
이렇게 해서 채널 두 개를 동시에 받고 두 개를 동시에 뺄 수 있어요. 만약에 2가 아니라 이걸 1로 했다 그러면 이렇게 두 개 안 들어가겠죠. 하나 넣고 요거 하나 넣을 때 블록돼 버려요. 왜냐하면 하나를 안 뺐기 때문에. 네, 그렇게 동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버퍼를 이용해 가지고 채널을 쓰게 되면 한 개만 가지고 채널을 쓸 때보다 성능이 더 빠르고 패치 단위로 처리할 수 있겠죠. 여기서 보면 쓰기를 1번, 2번하고 버퍼에서 다시 1을 받아오고 첫 번째 거 빼오고 첫 번째 거 뺐으니까 두 번째 것도 바로 들어가겠죠. 그리고 두 번째 거 빼오고 세 번째 것도 쓰고 네 번째 것도 빼오고 네 번째 거 쓰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세 번째, 네 번째 읽어서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이게 반복 돌면서 버퍼에다가 하나 넣고 두 개 넣고 기다렸다가 뺄 때 하나씩 빼는데 빠졌으니 다음번에 하나 넣고 이런 식으로 동작하게 됩니다. 두 개도 데드락은 이렇게 걸립니다. 채널에 세 개 넣었죠? 세 번째 데드락 걸려버립니다. 채널에 빼야 되는데 안 뺐기 때문에 데드락이 됩니다. 채널 쓸 때 이거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요. 버퍼 채널 닫는 것도 동일합니다. 얘도 미리 채널을 닫아버렸다면 이 채널에서 이 OK 값이 false로 됐다 그러면 채널이 닫힌 거예요. 그럼 더 이상 채널에 있는 값을 뽑아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프로그램이 종료되겠죠. 네,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그 채널 용량 검사를 할 수 있는데요. 채널의 길이는 렌으로 측정할 수 있어요. 안에 지금 몇 개 들어가 있다. 이런 거를 요걸 측정할 수 있고, 그리고 렌을 이용해 가지고 이 채널 안에 데이터가 몇 개 들어가 있어. 이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캐파시티는 채널이 가진 버퍼 사이즈고 렌은 현재 채널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 양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요렇게 두 개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이렇게 하면서 채널을 컨트롤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고루틴을 쓸 때 제일 많이 쓰는 게 뭐냐 그러면 이겁니다. 아까 전에 메인 프로세스가 스레드 슬립을 주지 않았으면 바로 그냥 메인 루틴이 종료돼 버리면 그 하위 루틴도 실행도 못 해보고 끝났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하냐. 매번 타임을 줘야 되냐. 타임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그렇게 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웨이트 그룹이라는 애를 가지고 이게 이제 동시성 프로그램 중에서 뭐라 그러죠? 용어 사용 안 할게요. 까먹었어요. 일단 이렇게 동작합니다. 첫 번째 뭐냐 그러면 웨이트 그룹을 하나 만들어요. 그리고 웨이트 그룹을 만들면 이 웨이트 그룹을 보호가 실행될 동안 하나씩 증가시켜 주는 거예요. 그럼 요거는 지금 3개의 고루틴을 실행하겠죠. 그래서 하나씩 증가하면 이 웨이트 그룹은 3이 돼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프로세스를 하나씩 실행하고 웨이트 그룹을 던져줍니다. 그래 놓고 WG 웨이트라고 하면 이 고루틴 전체가 이 웨이트이 0이 될 때까지 기다려요. 도운이 실행되면 이 add 하나 했던 거를 마이너스 1로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웨이트 그룹에서 3에 3개 들어가 있다가 첫 번째 고루틴이 끝나고 나면 2로 빠지고 또 두 번째 끝나면 다시 1로 되고 세 번째 게 끝나면 0이 되면서 웨이트 그룹이 0을 만나면 이 전체 고루틴이 끝났구나 해서 메인 프로세스를 다시 재기동합니다. 그래서 얘는 대기할 수 있어요. 웨이트 그룹이 만든 개수만큼. 그래서 테스트 해보면 2, 1, 0 이렇게 되겠죠. 프로세스가. 이렇게 실행되고 그 다음에 프로세스가 끝나면서 2번이 먼저 끝날 수도 있고 0번이 끝나고 1이 끝났으면 웨이트 그룹에서 하나씩 따지면서 최종적으로 0이 되면 얘가 출력이 됩니다. 이게 이제 루틴의 그 웨이트 그룹인 거고요. 워커풀은 여기 사이트 제가 나중에 공유 드릴 테니까 그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응용이니까 이렇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잠깐만요. 셀렉트가 이제 고루틴을 쓸 때 되게 막강한 기능인데 채널로부터 우리가 원하는 채널 타입이나 이런 것들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첫 번째는 스트링에 대한 채널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INT에 대한 채널, 각 버퍼는 한 개씩이에요. 그리고 그리팅을 해가지고 여기 뭐 파라미터 하나 전달하고 그 다음에 채널 1을 전달해줬습니다. 이거는 스트링에 대한 채널이고 두 번째는 다이스라고 해가지고 스트링
INT에 대한 채널을 2개 던져줬어요. 그러면 얘가 2개 동시에 실행되겠죠? 실행되고 웨이팅이 딱 걸릴 겁니다. 그 다음에 얘는 어떤 게 먼저 실행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셀렉터라는 걸 이용하면 첫 번째 채널에서 데이터가 이제 응답값이 데이터 들어가 있으면 이거 빼오는 거죠. 채널에 값을 빼와서 그 값을 출력해 주는 거예요. 그럼 요거는 처리가 됐죠. 그 다음에 또 대기하고 있다가 채널 2번째 거에서 결과가 들어오면 2번째 결과를 받아서 이렇게 실행해 줍니다. 결국 셀렉터는 다양한 타입의 채널이 있을 때 내가 입맛대로 채널에 선택해가지고 그 채널의 데이터가 들어오면 바로바로 처리해 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셀렉터를 쓰지 않고 여기다가 INT를 먼저 쓰고 요거로 실행했다고 해서 써주면 어쩔 땐 되드락 걸리고 어쩔 때는 정상으로 처리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셀렉터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채널 타입을 땡겨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똑같습니다. 채널에 데이터가 있는데 이 채널 값이 요청을 했지만 값을 안 넣어주면 이거 없잖아요. 여기 대기해버려요. 영원히 대기하다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여기 데드락 걸리는 거고 나머지는 이거 응용이니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IO 라이브러리 한번 볼게요. IO 라이브러리는 이제 인풋, 아웃풋을 처리하는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파일 처리를 할 수 있고 아니면 우리가 스트림으로 만들어서 리더에 전달하고 다시 뭐 출력 버퍼로 보낸다거나 이런 일들을 해줄 수 있어요. IO 중에 제일 많이 쓰는 것 중에 한 게 카피인데 이거는 소스에 있는 리더 값을 읽어서 라이터로 전달해주고 여기 복사를 해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그래서 첫 번째 소스 파일을 하나 만들었어요. 만들고 OS에 오픈이라고 하면 이 소스를 읽어요. 일단 파일 핸들러를 여는 거죠. 핸들러를 열고 그 다음에 데퍼로 일단 먼저 닫아줍니다. 요거는 나중에 닫히겠죠. 그 다음에 오픈 파일을 해가지고 목적 파일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요거는 읽기 쓰기 전용으로 2개 다 할 수 있고 만약에 파일이 없다 그러면 오크리에이트로 해가지고 없으면 새로 생성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파일 모드, 유닛 파일 모드죠. 그럼 7호로 그냥 해줬습니다. 그리고 테스트 파일이라고 해서 파일 핸들을 열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카피라는 걸 써가지고 IO 리더로 이 파일을 읽어드려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테스트 파일로 얘를 쓰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총 라이트 개수를 여기 출력해줘요. 그래서 정말 심플한 프로그램이죠. 이건 파일 복사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이 소스 파일의 사이즈가 어마어마하게 크다 그러면 이 고 프로그램 자체가 메모리를 엄청 많이 먹겠죠. 그래서 이렇게 개발하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버퍼라는 걸 이용해서 쓸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파일 복사하는 방법인데 이제 1024처럼 버퍼를 두고 소스 파일 열고 똑같이 했어요. 테스트도 똑같이 열고 그 다음에 반복문을 돌면서 버퍼에 있는 값만큼 소스 파일의 데이터를 읽어드립니다. 그러면 읽은 사이즈가 나오겠죠. 근데 파일 끝에 도달하거나 파일 읽다가 핸들러가 갑자기 닫혀버리거나 뭐 파일이 삭제가 돼버리거나 그래버리면 요 에러가 발생이 될 거예요. 근데 파일의 끝에 도달하면 io.eof라는 값이 넘어와요. 그래서 얘는 항상 이런 식으로 검사를 해줄 수밖에 없어요. 파일 끝에 도달해도 에러입니다. 에러로 이렇게 검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사이즈가 더 이상 읽을 게 없다 그러면 브레이크 딱 처리하고 이 루프를 빠져나오는 거죠. 나머지는 그냥 쓰기 버퍼에다가 여기 슬라이스죠. 버퍼에 있는 슬라이스만큼 이렇게 써줬어요. 근데 왜 이렇게 써줬냐? 요거를 그냥 리드 사이즈만 해주면 버퍼에 있는 이전의 찌꺼기들이 나머지 써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버퍼 사이즈만큼 슬라이스로 해서 전달해줘야 정상으로 복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쓸 수 있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파일 복사할 수 있고 멀티리더 같은 것도 쓸 수 있습니다. 요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스트링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만들고 리더를 3개 하고 멀티리더로 딱 해주면 첫 번째 하나, 둘, 세 번째 순서적으로 이 데이터를 읽어드립니다. 읽어드려서 여기다가 저장이 되고요. 버퍼로. 요거를 다시 표준 출력으로 딱 출력해주면 이렇게 순서적으로 처리가 돼요. 멀티리더는 요 적힌 순서대로 읽어집니다. 이렇게
IO를 좀 봤고요. 더 많이 있는데, 요거는 나중에 프로그램 하다 보면, 찾으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인코딩. 이게 이제 웹 프로그램이든 어떤 프로그래밍이든 제이슨 인코딩은 가장 기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이슨 인코딩을 하는데 첫 번째 디코더라는 애가 있습니다. 디코더는 뭐냐 그러면 제이슨으로 표현된 요 스트림 문자열을 그러니까 문자열 스트림이라고 쓴 거는 얘를 리더로 이렇게 스트림으로 넣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이거 틸트를 이렇게 넣어주면 얘네들은 멀티라인으로 쓸 수 있거든요. 이거 제이슨이죠. 근데 이게 그냥 제이슨이 아니라 제이슨 L이라는 거예요. 여기 괄호가 없잖아요. 제이슨 L로 이렇게 쭉 써놓고 그 다음에 얘네들을 하나씩 읽어드립니다. 얘가 읽어드렸죠. 그 다음에 디코더라는 애를 통해서 제이슨 디코더를 쓰면 얘가 제이슨 오브젝트로 바뀝니다. 제이슨 오브젝트 핸들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디코더로 만들어 가지고 결과값을 메시지 여기 보면 우리가 타입을 이렇게 정했죠. 요 타입으로 이 값이 하나씩 이름에 매핑돼서 변환이 돼요. 이게 디코더입니다. 그래갖고 EOF일 때까지 요 끝에까지 도달할 때까지 읽어서 여기다 할당해줘 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용을 쭉 출력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정의하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출력이 돼요. 그리고 보통 웹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보면 이렇게 B라든지 자바스크립트라든지 이런 게 이제 인젝션 공격이 당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저장할 때는 무조건 escaping 처리를 해서 저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HTML escape라고 딱 써주면 요 버퍼에다가 이 내용을 복사해가지고 escape하고 복사해서 결과적으로 여기 버퍼에다 넣어줍니다. 이렇게 바뀌어요. 유니코드 타입으로 escaping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요거는 되게 웹 프로그램 할 때 유용하겠죠? 그 다음에 마샬과 언마샬이라는 게 있는데 마샬이라는 거는 우리가 아까 전에 구조체를 만들고 구조체 데이터를 넣었잖아요. 얘는 그 프로그래밍에 있는 특정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입니다. 이거를 바로 파일로 저장한다거나 하면 제이슨으로 저장이 될 수 없겠죠. 그래서 이 오브젝트를 제이슨으로 바꿔주는 거를 마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룹을 제이슨 마샬이라고 딱 넣어주면 요거는 제이슨 이제 오브젝트로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얘를 출력해보면 결과는 이렇게 제이슨 오브젝트 형식으로 딱 바뀌었죠. 이렇게 바뀌는 게 마샬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오브젝트를 역으로 언마샬 해야 되잖아요. 오브젝트로 바꾸고 싶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게 이제 파일에 저장된 제이슨 오브젝트라고 생각해 볼게요. 요거는 배열이고 각각 두 개의 오브젝트를 가지고 있는 제이슨 오브젝트인데 여기에 애니멀이라는 곳에 얘를 넣을 거예요. 네임이란 이름이 똑같고 오더란 이름이 똑같이 해가지고 매핑을 할 겁니다. 이렇게 해놓고 애니멀에다가 우리가 지금 만든 여기다가 포인터를 넣어줬죠. 그 다음에 애니멀 오브젝트의 포인터 위치부터 얘를 언마샬 해가지고 쫙 쓰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우리 고 프로그래밍 메모리 영역에 얘가 딱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마샬 하면 제이슨을 오브젝트로 변경한다. 출력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오브젝트 출력하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까 제이슨하고 좀 다르죠. 이렇게 출력이 되고요. 그리고 뭐 인덴트 처리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보면 그냥 인덴트 처리해주면 돼요. 제이슨 인덴트 해주면 이렇게 되는데 파라미터는 이겁니다. B라는 거는 소스고요. 제이슨 소스고 이 아웃이라고 하는 거는 뭐 표준 출력이 될 수도 있고 뭐 특이 버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요건 프리픽스, 요거는 인덴트를 뭐 공백 두 개로 할 건지 아니면 탭으로 할 건지 요걸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써주면 지금 탭으로 인덴트가 되겠죠. 결과를 출력하면 이렇게 탭이 됩니다. 앞에 프리픽스는 이렇게 들어갈 거고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실제 프로젝트에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나머지 변환하는 건 똑같아요. 근데 요게 하나 중요해요. 요거 여기서 제이슨의 그 틸트 쓰고 제이슨 대문자 아이디 이렇게 해주면 이게 저장이 될 때 요건 대문자 아이디잖아요. 우리가 요
타입에다가 대문자를 쓰는 이유는 아까 전에 설명 주셨듯이 다른 패키지에서 얘를 참조하려면 반드시 대문자를 써야 됩니다. 이건 프로그램이 좀 이상하게 됐죠? 유저가 대문자가 돼야 되겠죠? 대문자 쓰고 이 대문자를 쓰면 다른 패키지에서 얘를 참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소문자로 처리해버리면 이제 외부에서 안 보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쓸 때는 대문자를 써요. 근데 JSON으로 저장할 때는 우리가 소문자로 되게 저장을 하잖아요. 키값들을. 그럴 때 이렇게 매핑 시켜주는 거예요. 이렇게 매핑 시켜주고, 그 다음에 마샬을 한번 해볼게요. 마샬이 이거죠. 요 오브젝트를 JSON으로 바꾸는 거죠. 그래가지고, 2번의 마샬에다가 오브젝트를 딱 바꾸면 어떻게 출력이 되냐.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잠깐만요. 결과 보기가 어딨니? 네, 결과. 여기 보이죠? 결과가 이렇게 돼요. 우리가 아까 전에 스트럭트를 구현을 할 때 뒤쪽에 tilde 쓰고 이 소문자 아이들을 썼잖아요. 얘가 소문자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첫 번째 것처럼 요걸 엄마샤를 하면 대문자로 바뀌어요. 그러면 우리가 JSON을 대문자로 쓸 거면 얘를 쓰면 되는데 소문자로 쓸 거면 이렇게 아까 전에 매핑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JSON을 컨버팅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파일이 이렇게 저장돼 있다 그러면 여기에 딱 매핑이 들어올 거예요. 만약 이걸로 변환해서 넣고 싶다 그러면 변환이 안 되겠죠. 이것들은 이렇게 해서 매핑을 하는 거예요. JSON 마샬 엄마샬은.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요거 JSON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HTTP 라이브러리. 이것도 빨리 해야 되는데. 네. 간단하게 웹 어플리케이션 개발은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 net HTTP라는 애가 있어요. 요 패키지를 쓰게 되면 핸들 펑션이라는 거를 줍니다. 그러면 여기 URI 패턴이 이렇게 쭉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요 URI 핸들러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핸들러를 파라미터로 전송해주면 요 슬래시 요청이 들어오면 얘가 실행이 되는 거예요. 실행될 때 우리가 HTTP 보면 HTTP 요청은 요걸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HTTP 브라우저로 데이터를 쓸 때는 리스폰스 라이터라는 애에다가 데이터를 쓰게 되면 여기 요 데이터가 쫙 넘어가요. 얘가 브라우저에 딱 실행하면 어떻게 되냐면 컬로 실행을 하면 여기 이제 서버 띄웠죠. 8080 포트로 리슨 앤 서버라고 해서 띄웠어요. 띄우고 이 HTTP 핸들러 등록했으니까 얘는 슬래시를 받아들일 거예요. 그래서 컬로 딱 때리면 요 글자가 출력이 됩니다. 이렇게. 이게 가장 기본적인 그 어플리케이션, 웹 어플리케이션이에요. 근데 대부분은 이거 안 써요. 이거 안 쓰고 프레임워크 씁니다. 고릴라도 있고 뭐 긴도 있고 여러 가지 쓰는데 기본적으로 어떻게 구현하냐 그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쓰는 거죠. 그리고 또 핸들러 하나 더 등록해봤어요. 뷰라는 거를 만들고 이 HTML 파일을 읽어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읽어드리고 이렇게 핸들러 리스너를 등록해주면 뷰 페이지 한번 볼게요. 뷰 페이지는 슬래시 해가지고 이 페이지 정보를 넣어주면 해당 파일을 찾아가지고 파일을 읽어서 write to HTTP라고 해가지고 여기다가 쓰는 겁니다. 얘가 파일 읽어서 쓰는 거예요. 아까 파일 복사하는 거 보셨죠? 그 파일 복사하는 걸 가지고 여기다가 써버리는 거예요. 파일을. 그렇게 되면 웹 프로그래밍 호출을 하게 되면 브라우저에 이 화면이 뜨게 돼요. 여기 있는 내용들이. 뭐 이런 내용들이 브라우저로 뜨게 됩니다. 근데 얘를 직접 코딩을 해야 되냐? 그렇진 않아요. 이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미. HTTP 템플릿이라는 애가 있는데요.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이 패키지를 이용하면 뭐 여기에 다양하게 동적 웹 프로그래밍을 만들 수가 있어요. 템플릿이라는 걸 하나 더 핸들러 등록했고 그 다음에 템플릿을 어떻게 썼냐 그러면 뷰 템플릿 해가지고 똑같이 파일을 읽는 건 같아요. 그리고 템플릿 데이터를 우리가 임의적으로 넣어줬습니다. 요거는 DB의 데이터를 읽어와서 이렇게 넣어줘도 되고요. 이렇게 읽어가지고 템플릿.pass 파일이라고 딱 해주면 여기 타이틀은 보시다시피 요거랑 매핑되고요. 그리팅은 요거랑 매핑되고 요게 딱 체인지 되면서 브라우저에 우리가 매핑하고자 하는 값으로 딱 바뀌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출력이 되죠. 그래서 HTML 템플릿이라는 애를 이용하면 저희 웹 프로그램 할 때 동적 웹 프로그래밍을 얘로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요. 이거는 서버를 만드는 거고, 이제 클라이언트가 호출을 해야 되겠죠. 호출하는 거는 HTTP라는 애는 똑같아요. 그 중에 get이라는 걸 이용할 수도 있고, get에서 이렇게 쓰면 여기 있는 응답 리스판스 객체가 넘어와요. 그러면 리스판스 객체 바디라고 하면 이 바디는 바이트 버퍼가 돼요. 이 버퍼에 있는 애들을 read all 해버리면 바디에 있는 내용들을 다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출력해주면 네이버에 있는 모든 내용을 끌어서 이렇게 저장이 되겠죠. 그래서 웹크롤러 만들 때 보통 이런 거 씁니다. 그렇게 써가지고 개발하죠. 그리고 에코 서버 이런 거 만들어 보자 그러면 똑같은 건데 아까 거랑 똑같아요. 근데 에코 서버라는 걸 그냥 아까처럼 똑같이 서버로 만들었어요. 근데 포스트를 전송할 때 여기에 리퀘스트에 보면 리퀘스트 메소드 R.메소드라는 메소드라는 거 있는데 이게 포스트, get, head, put 이런 것들을 문자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포스트일 때만 바디를 읽어가지고 이게 제이슨으로 넘어오게 해놨거든요. 제이슨을 아까 엄마샬 해봤죠. 데이터를 엄마샬 해가지고 유저 인포라는 데 담아서 그대로 어플리케이션 제이슨 타입으로 해가지고 선택값은 200으로 해서 브라우저로 딱 보내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에코 서버죠. 에코 서버를 만들었고 요거를 이렇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제이슨 타입으로 스트링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여기 맵을 만들었는데 맵에 키고 값은 any로 해놨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키는 스트링인데 값은 요거는 스트링이죠. 요거는 int죠. 다양한 것들을 하려고 그러면 any로 썼습니다. 이렇게 잡아가지고 데이터를 만들고 요 데이터를 마샬링을 해줘요. 마샬이 제이슨 오브젝트로 바꾸는 거죠. 제이슨 오브젝트로 바꿔놓고 여기다가 호스트로 이렇게 전달합니다. 그러면 호스트로 아까 우리가 만든 에코 서버에 그대로 보내줘요. 요거는 컨텐츠 타입이죠. 그럼 제이슨 타입의 컨텐츠 타입을 보내겠다. 그리고 오브젝트는 아까 마샬 했더니 오브젝트를 제이슨 타입으로 이렇게 포스트 보냅니다. 이렇게 보내면 결과값이 올 건데 결과값을 보통 어떻게 받냐면 이렇게 받아요. 맵으로 보통 제이슨을 파싱하는데 스트링의 맵으로 바꾸고 인터페이스라는 걸로 이렇게 컨버팅을 해줍니다. 이게 N이랑 유사한 건데 인터페이스를 쓰게 되면 이 N이라는 것보다 인터페이스 쓰게 되면 맵 안에 제이슨은 여러 가지 다층 구조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 다층 구조를 인터페이스가 다 흡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디코딩을 해주는 거예요. 디코딩 해주면 결과적으로 에코 서버로 우리가 보냈던 값이 그대로 응답으로 옵니다. 근데 서버에서는 날짜값까지 이렇게 넣어주도록 아까 코딩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TM에 이 IS8601 타입으로 날짜를 해서 응답을 해놨어요. 이게 이제 에코 서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에요. 컨텍스트. 힘들다. 컨텍스트는 뭐냐 그러면 저희가 아까 전에 고루틴을 봤잖아요. 고루틴을 봤고 그리고 고루틴을 실행하는 메인 스레드가 있다는 것을 봤어요. 근데 메인 스레드와 그 다음에 자식 스레드들 간에 통신을 하는데 그때 채널을 가지고 통신을 했잖아요. 근데 채널이라는 것 자체가 뭐냐 그러면 데이터를 이동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고루틴을 이벤트를 컨트롤해서 고루틴 제어를 하기 위해서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컨텍스트라는 거는 프로그램상 가장 공용으로 보내줘서 모든 스레드가 얘를 같이 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애들은 컨텍스트라는 거에 담아서 보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보내면 스레드 세이프하게 이 데이터를 쓸 수 있습니다. 이 스레드 세이프라는 개념은 컨텍스트를 전달해서 어떤 처리를 하거든요. 이 컨텍스트에 여러 가지 메소드들이 있는데 얘네들을 처리하면 컨텍스트는 새로운 컨텍스트를 만들어서 반환을 해줘요. 기존 컨텍스트의 메모리 주소와 새로운 컨텍스트 메모리 주소가 아예 다른 거죠. 그래서 스레드 세이프하게 동작합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 가지 메소드가 있는데 투두는 기본적인 컨텍스트 만들 때 투두를 쓰고요. 백그라운드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최상위 메인 스레드에 메인 고루틴에서 보통 쓰고요. 그 다음에 값은 실제로 우리가 전달할 다른 스레드들의 자식 스레드들이나 이런 데들한테 전달하고 싶어하는 키와 값의 쌍으로 된 데이터를 보낼 수 있어요.
얘에 담아서 보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캔슬은 어떤 내용이 컨텍스트에 전달했는데 하위 루틴들이 얘를 취소해야 되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러면 취소를 시키면 나머지 애들도 같이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데드라인이라는 것도 있고 타임아웃이 있는데 타임아웃은 특정 시간 동안 이렇게 지나가는 거고 데드라인은 특정 기간을 정해놓고 그때까지 처리해 라는 개념이 약간 다른데 사용 방법은 거의 동일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값 전달하는 걸 한번 볼게요. 이거 뭐냐 그러면 첫 번째 컨텍스트를 기본적으로 하나 만들고 create context라는 걸 해서 값을 이렇게 myKey라는 애를 넣고 이 키를 넣었어요. 보통 이런 것들을 여러 컨텍스트에 보낸다고 하면 유저 크레덴셜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읽어가지고 나머지한테 쫙 보내면 그 크레덴셜을 여러 오르틴들이 이용할 수 있겠죠. 그러면 스트레스 세이프하게 내가 전달한 컨텍스트에 있는 키 값들만 얘네들이 안전하게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with value라고 딱 만들면 얘는 새로운 백그라운드 컨텍스트를 전달했는데 새로운 컨텍스트를 만들어서 딱 반환합니다. 이렇게 반환하고 나면 이 컨텍스트를 여기다가 전달해 줬어요. 그리고 컨텍스트 myKey라고 해서 값을 딱 value라고 해가 가져오면 요 값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요걸 출력하면 되겠죠. 근데 우리가 전달하지 않은 키를 전달하면 뭐가 나오냐면 nil이 나옵니다. 결과를 보면 우리가 아까 myKey라고 해서 mySecretKey라고 전달했죠. 요거가 요 컨텍스트에 전달될 건데 두 번째 애는 값이 없잖아요. 그래서 nil로 반환이 될 거예요. 이렇게 컨텍스트를 전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컨텍스트에 시간을 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서브 고루틴이 실행이 되는데 너는 뭐 5초에 끝내야 돼. 그렇게 했잖아요. 뭐 5초에 못 끝내면 어떻게 되냐. 부모에서 5초에 못 끝냈다는 신호를 받고 전체 뭐 프로세서가 페일 났다. 이런 걸 알려줄 수 있어요. 그래서 with timeout이라는 걸 써가지고 만드는데 값을 설정했죠. 요거는 아까 전에 똑같아요. with timeout 해가지고 컨텍스트에다가 2초. 너가 실행할 수 있는 시간은 2초야. 이렇게 만들어주고, 캔슬이라고 하는 애는 결국 이겁니다. 두 번째 신호가 딱, 타임아웃 신호가 발생되면, 이전까지 오루틴을 만들기 위한 리소스들을 막 할당을 받았을 거잖아요. 메모리나 뭐 CPU 점유율 이런 거 다 받았을 건데, 그걸 릴리즈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포로 릴리즈 꼭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요거를 컨텍스트를 이렇게 전달해 줍니다. 전달해 주면, 여기 CTX 돈이 올 때까지 이거를 쭉 실행해 주는 거예요. 키를 계속 출력해 줍니다. 그러다가 컨텍스트가 2초가 지나면 CTX 돈이라는 채널에 커맨드를 땅 던지는데 이 CTX 돈이 채널이겠죠? 이 채널에서 값을 딱 가져와가지고 값이 있어. 그러면 요 실패, 타임아웃이 났어. 요게 출력되고 이게 출력이 되면 부모도 얘를 받고 있죠. 여기에 전달이 되면서 전체적인 루틴이 종료됩니다. 그리고 2초 쉬고 끝나는 거예요. 이걸 딱 실행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시작됐죠? 그래서 컨텍스트를 전달했고 값을 막 출력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2초가 지났어요. 2초가 지나니까 아까 전에 오루틴에서 don이라는 애가 그 채널로부터 값이 넘어왔고 그 don이라는 채널에서 값이 넘어와 보니까 이거는 오루틴 서브루틴이 끝났죠. 끝나고 나서 부모가 이 채널 정보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거를 출력하고 오루틴 종료시켜버립니다. 이게 wait timeout인가 뭐예요. 그죠? with timeout. 이렇게 썼고요. 그 다음에 에러가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이제 마지막인데, with timeout을 썼어요. 썼는데, 이 타임아웃이 발생했을 때, 이게 타임아웃에 의한 에러인지, 이런 걸 알고 싶잖아요. 그랬을 때, 여기 아까 차이는 이겁니다. 이 채널로 값이 넘어오면, 컨텍스트부터 에러를 뽑아낼 수 있어요. 무슨 이유로 이 컨텍스트가 종료됐는지. 그래서 그 에러를 뽑아가지고 출력을 해보는 거예요. 딱 그것만 다르죠. 그러면 쭉 출력해보면, 이게 막 실행이 되다가, 이제 데드라인이 끝났죠. 끝나고 나면, 이제 메인 스레드도 여기 끝났을 거예요. 여기 끝났죠. 요게 발생이 됐죠. 요거 출력해주고, 그 다음에 에러를 하나 뽑아냅니다.
에러가 뭐냐? 컨텍스트 데드라인 exceed. 요거는 컨텍스트가 우리한테 넘겨준 에러예요. 웨이트 타임아웃이 걸려가지고 컨텍스트 데드라인이 걸렸어. 이렇게 딱 알려주고 그다음 프로그램 종료되는 거예요. 그래서 컨텍스트라는 거는 이렇게 쓰는 건데 주의할 점 뭐냐면 이 컨텍스트가 어떻게 보면 드레스 세이프하고 되게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얘를 모든 곳에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는 얘 나름대로 용도가 있고 얘를 메소드로 전달하는 순간 모듈로서 동작이 거의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컨텍스트를 어느 시점에 전달해야 되는지를 일반 모듈을 쓰는데 그걸 정의할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플리케이션 하나에서 그 컨텍스트라는 건 어플리케이션에서 공용으로 사용되는 정보들인데 그 정보들을 전달해 주고 싶은데 어느 시점에 그 메소드를 호출할 때 아무 컨텍스트나 전달한다. 그러면 의미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데나 쓰지 마라. 그런 개념이고요.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 요 정보들은 제가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얘기하실 분 있으시면 말씀 주십시오.